안녕하세요. 욕망하는 걸작 자크로이 다비드의 호라티우스가의 맹세라는 논문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민기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욕망하는 걸작 자크로이 다비드의 호라티우스가의 맹세라는 논문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서양미술사를 배우며 신고전주의라는 사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식적인 로코코 양식에 대한 반동으로 엄격한 고전 양식이 부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신고전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로코코는 종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신고전주의는 애국적이고 도덕적인 주제를 강조하는 작품들을 선보였는데,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자크루이 다비드와 그의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신고전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자크루이 다비드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혁명을 찬성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신고전주의의 등장이 당대 사회 정치와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지, 또 다비드가 그의 작품을 통해 드러내려 했던 정치적인 성향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당대 평가는 어떠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논문을 찾다 보니 욕망하는 걸작 자크루이 다비드의 호라티우스가의 맹세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논문의 제목에서 다비드의 작품을 설명할 때 욕망하는 걸작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호라티우스가의 맹세가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걸작임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 그의 작품에 욕망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되었는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 논문이 호라티우스가의 맹세를 다방면으로 분석, 비평한 논문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논문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논문은 총 5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논문에 들어가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작품의 기본적인 설명과 더불어 현재 이 작품이 받고 있는 평가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호라티우스가의 맹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 논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논문에서는 화면의 오른쪽에서 보이는 대목과 같이 이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논문의 대상이 된 호라티우스가의 맹세입니다. 앞서 살펴본 논문의 대목 중 육중한 도리아식 기둥, 고대 로마식 복장을 한 새 여인, 세자루의 장검을 들고선 남성, 그를 대치한 또 다른 남성들이라는 표현은 이 작품에서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화면 전반부에 배치되어 공간의 깊이를 느끼기 힘들고 마치 채색된 고대 부조 작품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는 논문의 대목도 작품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론서나 참고서에서 이 작품이 신고전주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작품, 유럽 신고전주의의 기준작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대목을 제시해 줌으로써 호라티우스가의 맹세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작품의 내용과 텍스트 부분에서는 호라티우스가의 맹세 작품의 제작 배경과 맹세의 모티프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호라티우스가의 맹세는 고대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의 호라티우스 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제시한 설화의 내용은 화면 오른편에서 보이는 대목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고대 로마의 설화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사회에서는 고대 로마의 사상과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역사가 내포한 도덕적 교훈의 가치를 끊임없이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고대 로마의 역사와 문화를 숭송하는 풍토는 당대 교육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강화되었고, 다비드는 이러한 고전교육의 수혜자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작품 호라티우스가의 맹세에는 리비우스의 로마사나 프랑스에서 널리 읽히던 고대 역사가 영향을 준 것입니다. 다비드의 먼 친척이자 제자였던 드브레는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바탕으로 코르네이유가 출간한 비극 호라티우스의 다비드가 영감을 받아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맹세의 장면이 리비우스의 원전이나 코르네이유의 희곡,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윈드는 호라티우스의 맹세라는 모티브의 기원을 근대 발레의 개척자인 프랑스의 안무가 노베르가 개봉한 무언극 호라티우스에서 찾고 있습니다. 미술사학자 로젠브룸은 보포르의 브루터스에서, 또 다른 미술사학자 스튜어트는 고대 그리스 조각들을 다비드가 받은 영감의 원천으로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전시와 당대의 반응 부분에서는 호라티우스가의 맹세가 로마에 전시된 이유와 당시 국적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비드는 1782년 초반 왕실에게 호라티우스가의 맹세를 주문받게 되는데 1784년 초반이 되어서야 다시 왕실 주문작 제작에 착수하였고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파리에서 로마행을 택하게 됩니다. 당시 왕실이 제시한 그림값은 4,000리브르였고 로마의 여행 경비는 이보다 더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로마행을 택하게 되었을까요? 18세기 후반 로마는 전 유럽 미술계의 중심이라는 사실에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로마에서 큰 명성을 얻게 되면 곧 미술가들과 상류층 인사들에 의해 각자의 나라로 급속히 퍼져나갈 것이라는 로마의 지정학적 이점을 노린 것입니다. 다비드의 의도대로 1785년 로마에 있는 그의 스튜디오에서 처음 공개된 호라티우스가의 맹세는 곧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에 독일 화가 티슈바이는 장문의 비평문에서 이 작품이 관람객들의 국적에 따라 극찬과 혐오로 극명하게 갈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인들이 보기에는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보다 더 잘 그린 세계 최고의 작품이지만 이탈리아인들이 보기에는 이 작품은 많은 결점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티슈바이는 이 극명한 의견이 국민 간의 경쟁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독일이나 영국 같은 중립적 국가 출신 관람객들의 반응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이 작품이 프랑스인들이 주장하듯 완전 무결하거나 최고봉의 작품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프랑스 미술의 걸작이자 우리 시대 최고의 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살롱전과 대중 부분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작품의 상반된 평가를 보여주며 호라티우스가의 맹세가 반정부적 집단에게 옹호받은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785년 살롱전에 호라티우스가의 맹세가 전시되었을 때 친정부 언론에 실린 비평과 반정부 언론에 실린 비평 사이에는 묘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절대 왕권하에서 당연히 기존 체제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세력들로 구성되었고 살롱전을 주관하고 개최했던 왕립미술원은 공식 정부 기관으로 친정부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보수파라 할 수 있는 친정부 언론에 실린 호라티우스가의 맹세의 비평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작품은 현재 많은 젊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보이는 극단적인 표현과 양식의 엄격함은 이 작품의 주제에만 적합한 특수한 미덕들이므로 과용하게 되면 위험하다. 즉, 이 비평문의 저자는 이 작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작품의 엄격하고 간소한 표현 방식에 대해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젊은 작가들이 이를 따를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듯 다비드의 40여 명쯤 되는 제자들은 호라티우스가의 맹세가 살롱전에 전시되자 전시장을 휩쓸고 다니며 스승의 작품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요소는 바로 이러한 선전선동입니다. 이 선전선동은 1770년에서 1780년대 반정부적 성향의 지식인들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던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급진주의적인 지식인 집단이
보수 언론에 맞서 다비드의 호라티우스가의 맹세를 적극 옹호하고 지지한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호라티우스가의 양식에 집중하였습니다. 로코코로 대변되는 우아하고 세련된 양식은 부패하고 타락한 기존 체제를 상징하고, 이러한 양식을 장려하는 왕립미술원은 기존 체제와 이를 지지하는 보수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급진주의 성향의 반정부 세력 비평가들은 이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가 아닌 양식적 특징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걸작에 대한 의미와 고찰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질문들로 마무리됩니다. 다비드의 호라티우스가의 맹세가 단순히 왕실 주문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비드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야심작이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다비드가 1785년 자신의 후원자 드 비에브르 후작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에서도 드러납니다. 다비드는 지극히 정치적인 화가였고, 당대 급진주의적 사상을 지닌 지식인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선전선동 전략에 익숙했던 다비드에게 호라티우스가의 맹세는 자신의 야망을 표출하고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 된 것입니다. 1970년대 후반 미술사학자 크로우는 이 작품이 단순히 신고전주의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미술과 정치의 관계를 절묘하게 엮어낸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논문의 구절들을 언급하며 논문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들 중 인상 깊었던 구절과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논문 중 작품의 전시와 당대의 반응 부분에서 언급된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미술계에서 로마의 지정학적 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 로마가 예술의 중심지로 활동했다는 증거이자 호라티우스가의 맹세를 왜 로마에서 제작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해준 구절이었습니다. 평소에 다비드가 굳이 이 작품을 로마로 가서 제작하려 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통해 다시금 그가 의도하였던 로마행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롱전가 대중에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반정부 집단들이 당시 사용하던 정치 방식과 이들이 호라티우스가의 맹세를 선호했던 이유를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당시 급진주의 성향을 가진 다비드와 이들 집단이 이 작품을 지지했다는 당대 평가를 알 수 있게 된 구절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정치 비평에서 사용한 폭로의 전술이 결국 작품의 양식으로 이어지며 로코코에서 신고전주의 양식으로의 변화가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양식이 급진주의자들에게 주목받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호라티우스가의 맹세가 왕실의 주문작이지만 다비드가 그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언급을 합니다. 이 작품에 대해 욕망하는 걸작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왕실의 주문대로 제작한 작품이 아닌 다비드의 정치적 성향을 녹여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의 욕망이 실현되었다는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이 논문을 읽기 전 기대했던 점과 이 논문을 읽고 난 후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정리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욕망하는 걸작, 자크루이 다비드의 호라티우스가의 맹세를 선택했던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고대의 모티브를 많이 활용하고 엄격한 구도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신고전주의의 특징이 드러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비드의 급진주의적인 정치 성향과 급진주의 집단에게 환영받은 호라티우스가의 맹세 양식을 통해 작가의 정치적 성향과 당대 평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실의 주문작임에도 그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작품을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다비드가 그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했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에 욕망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 작품의 형식적 혹은 양식적 특징만 늘어놓은 논문이 아닌 당대 평가와 상황을 알 수 있는 논문이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이에 궁금했던 점들을 해결해준 논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하며 참고한 문헌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